예,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힘내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트루스 포럼이 사실은 강연들이 보통은 좀 이렇게 학구적인 내용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강규현 교수님께서는 근현대사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연 제목을, 강연 주제를 근현대사 쪽에서 지금 왜곡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룰지 아니면 방송 관련된 걸 다룰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강 교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저희도 약간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사실 이렇게 언론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진행했던 강연 중에 가장 현실 고발적인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강연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1분을 넘기시면 10초마다 저희가 벌칙이 있습니다. 10초마다 10,000원씩 이렇게 벌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김에 참고로 제가 강연할 수 있는 주제는 한 15개가 넘습니다. 트루스 포럼이 불러주신다면은 모든 주제로 다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라지킴이 고견연합에 우리 고견연합에 구성된 언론 태스크포스 팀의 위원입니다. 우선 강규형 교수님 참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투쟁적이고 또 진정한 대한민국의 선비 자세와 영웅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존경드리고 제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질문만 한 가지 딱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실, 팩트의 보도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정의의 보도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대한 대의 명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조용히 나가라고 했으면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폭력적으로 하니까 오기가 나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기. 근데 오기가 사람 죽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진실 보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어떤 팩트에 기반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석을 붙이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있어서. 근데 정의 보도가 되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서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 팩트를 취사 선택하는 거를 하게 되고 이게 편향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팩트를 왜곡을 해버립니다. 광우병에서 봤다시피 그때 넘어지는 소가 그게 광우병 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광우병에 걸리면 소가 저렇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0%입니다. 이런 식의 미국의 소를 들여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런 식의 왜곡을 해도 목적은 신성하기 때문에 목적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소를 수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나게 돼요. 이거는 스탈린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지상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뒤로는 그냥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뉴욕타임즈의 어떤 기자는 말이에요, 스탈린한테 그 뭐 뇌물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소련에 지금 저 학살 없다, 단지 그냥 영양 부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 기자도 있었어요. 뉴욕타임즈의 굉장히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김일성도 그렇고, 놀랍게도 그 영국의 E.H. 카 같은 역사학자, 뭐 조지 버나드 쇼 같은 문인이자 철학자, 이런 사람도 스탈린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닌 게 밝혀지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게 밝혀져도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게 정의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우리 586 세대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온 게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안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라고 꼭 집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명 깊었고요. 저는 페이스북에 솔롱구스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솔롱구스라는 말은 그 몽고 말로 무지개 뜨는 아름다운 마을 고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지개 뜨는 아름다운 곳 코리아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솔롱구스라는 걸 했고, 현재 회원은 한 3,200명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니까 사이버 모임이죠. 거기에 제가 지금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양선여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 드릴 내용은 사실 우리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 지상파 봅니까?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펜마이크 이런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지 안 봅니다. 신문은 조선일보 하나 봅니다. 안 보는데, 우리가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기레기. 저는 옛날에 기레기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이리 듣고 보니까 기레기가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레기들이 이렇게 깽판을 치는 이런 언론 사회를 보고서 저는 너무나 울분을 토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잖아요. 교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기레기 집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패되어 갈 때 과연 어떤 마음이시는지 심정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KBS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으로서는 아마도 시청료 납부 거부 뭐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정확히 한지를 잘 몰라요. 이런 방법.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전화해서 어떻게 뭐 하라고 그러는데 복잡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요, 한전에 전기료랑 이게 같이 내도록 이게 결부가 돼 있어요, 한전에. 그래서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KBS나 공중파 안 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그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이런 방송을 그 돈 내고 봐야 된다는 것은 돈 낭비죠. 그런데 하나 그 여기 계신 분들이나 좀 깨 있는 분들은 공중파 방송 안 믿고 기레기들 안 믿고 하겠지만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현 정부의 지지율이 80%, 70%, 50% 떨어지고 뭐 60%다 거짓말이다 하는데 사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북한 한번 그 쇼 한번 딱 하면은 10몇 % 올라갑니다. 그거 믿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으면은 저렇게 무식하게 그냥 뭐 인명강행 그런 거 못 하는데,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뭐 그렇게 오래 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직도 공중파 방송, 특히 KBS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MBC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KBS는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김재동 프로 같은 거 2%입니다. 그런데 7억을 줘요.
그건 뭐 비효율 중에 비효율인데 그래도 KBS 뉴스라든가 KBS 프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신문들은 신문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네이버 다음에서 봐요. 그럼 네이버 다음은 아주 고급지이자 뭐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정말 그 못 같지도 않고 뭐 기자 몇 명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엉터리 매체나 다 똑같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 포탈을 통해서 이 퍼져나가는 것은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청부 언론, 사이비 언론, 그러니까 언론 노조의 기관지였던 신문들 이런 것들이 그냥 퍼부어되는 거는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젊은 층에는 이런 게 좀 통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만 될 것 같고 저는 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함을 갖춰라.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그 언론계에 진출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전공이 이제 뭐 현대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쪽으로 간 친구들에게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거기 있으면 사람 버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언론에 들어간 그 제자들은 제가 뭐 여러 군데서 가르쳤었어요. 사실 명지대 가르치기 전에 뭐 연세대 가르쳤고 뭐 그런데 간 친구들은 뭐 격려를 하면서 기자 정신을 갖고 살아라. 옛날에는 기자 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닌 말로 뭐나 다 기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일단 기자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팩트 체킹이 안 되고 데스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팩트 체킹이 안 돼요. 그냥 이 배설하듯이 그 나와버리는 목적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얘기대로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후배 교수입니다. 저는 8월 31일 날로 이제 명지대학교 경제과를 32년 6개월 근무하고 이제 그만뒀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면은 명예 조교수입니다. 제가 조등고.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명예 부교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분 시간 주셨는데 1분만 더 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 제 경험으로서 같이 공유할 게 있고요. 또한 1분은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 좌파들이 사실은 언어를 쉽게 잘 선택합니다. 되게 이러잖아요. 약자 편에 서겠다, 정의 편에 서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어필하는데 그야말로 이연령 비연령이죠. 약자인 척하면서 사실 강자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정의는 자기가 정의한 정의로서 편파적인 정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약자 편에 서고 그 다음에 정의 편에 서겠다라고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창피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다음에 또 경제학에서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툭하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해요.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합의를 해보자고요. 1년 후에 우리 6만 불 소득으로 한번 합의를 하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쉽게 쓰이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가 쉽게 쓰이는 나라. 약자가 그렇게 위장되는 나라. 이거 세 개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하나 이제 질문 드리면은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딱 걸린 게 있습니다. 가짜 뉴스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 뉴스요. 본인이 얘기한 거 본인이. 그럼 우리가 왜 그걸 활용하면 못합니까? 따라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최근에 가장 큰 게 바로 광우병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돼요. 꼭 우리가 공조직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스크포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마켓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 보면 정치시장에서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낙연 씨가 얘기한 걸 그대로 잡고 가짜 뉴스 누가 진짜 한번 끝까지 발본색원을 할 것인가를 그렇게 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아까도 참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그 외모를 갖고 얘기를 좀 못하겠지만은 아까 그 좀 참 점잖게 이렇게 생기신 뭐 그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저 외모에 어떻게 저런 머리에 이런 입이 같이 돌아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이에요. 따라서 최소한도 보면은 사법부가 하는 뻘짓, 언론이 하는 뻘짓,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언론의 뻘짓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낙연 씨가 얘기한 거짓 뉴스를 발본색원하는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드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도요, 같이. 그럼 저도 얼마든지, 저는 이제 정년 퇴임했으니까 예전보다 편해요. 편해, 저는. 저도 할 수 있다고 보면.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진짜 깡으로 진실이 통하는 사회, 생진실이 통하는 사회, 진실과 화해, 이런 식의 위장된 진실이 아니고 진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갖다가 빗대서 살리갖다가 호의호식한 사람, 잘 분식한 사람 그대로 드러내서 인민재판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제가 말한 대로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거짓 뉴스를 끝까지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우리가 민간에서 만들자고요. 그럼 우리 강 교수가 왜 안 도와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 엘리트, 이 젊은 엘리트가 왜 젊은 사람을 왜 모지 않게 내고요? 그리고 일부만 우리의 희망 얘기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저짓한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튜브 그런 게 없었으면은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유튜브가 더 세고 훨씬 더 진실 호소력이 크고 특정인을 들어서 안 됐지만은 뭐 P로 시작해서 N으로 끝나는 말이죠. 거의 훨씬 더 20만 가까이 신의 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대체적인 어떤 언론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대체적. 그래서 트루스 포럼도 우리가 이것도 좀 방송화를 하자고요. 방송화를. 우리끼리 이렇게 이벤트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해갖고 한 10명, 20명 해가지고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콘텐츠만 있으면은요, 우리 나름대로 공중파 방송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대척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그죠? 진실 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저쪽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비고요. 공격하는 방법이 여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진실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솔직하고 양심적입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산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우리가 못하려 여기서 우리 뭐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내가 우리 참 후배인데 굉장히 뭐 젊은 친구 아닙니까? 트루스 포럼. 그렇죠. 여기 보면은 트루스 앤 저스티스가 들어가야 돼요. 트루스 앤 저스티스. 그래서 TNJ 하시라고. 왜 트루스입니까? 저스티스 들어가야 돼. 그야말로 분식이 안 된 그런 정의, 분식이 안 된 약자,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고 분식이 안 된 정의 편에 서야 되는데 가짜 약자, 가짜 정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7, 9, 11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언로로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방법이 이낙연이 얘기한 도대체 뭐예요? 가짜 뉴스 파헤치는 걸 한번 선언하세요. 트루스 포럼에서 하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조동근 교수님 잘 아시죠? 예, 조동근 교수님 서울대 선배님이시고 그 경제학자이십니다. 그 경제학회 회장도 하셨고, 예, 그런데 5분 정도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되죠 저희가? 6, 5, 30인가요? 아이고. 다음번 강연은 조동근 교수님을 모셔야겠네요. 예, 안 그래도 사실은 조동근 교수님 저희가 적당한 때 경제학 관련 지금 사실 이게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 강연에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또 지금 수고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요. 격려차 지금 먼저 한번 박수, 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동근 교수님은 모교에 오셨네요. 서울대 공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시고 32년을 명지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저는 16년 근무했는데 16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요번이 명지대에서 마지막 해가 안 되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심각합니다.
이 페이크 뉴스에 관해서는 제가 글을 여러 번 썼는데요. 사실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는 사회는 불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페이크 뉴스를 주도하는 거는 사이비 언론, 유사 언론이 주도를 하고 있지, 이낙연 총리가 얘기한 대로 우파 언론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고 했던 게 우파 언론입니까? 좌파 언론입니까? 이게 이 쓰레기 언론들, 그 다음에 사드 전자파 하면은 전부 다 그 전제에 튀겨 죽는다고 하고, 표창원이 같은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런 그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게 어디 경찰 출신이 할 짓거리입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파가 좀 약진을 하니까. 근데 이건 알아두십시오. 유튜브에서 약진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공영방송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이 더 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고, 봐도 펜앤마이크 이런 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9시 뉴스 앉아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KBS가 막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광우병 파동 때 미국 소 먹으면 다 죽는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앞장섰던 김미아 씨 뭐 했어요? 지금 미국 소 가지고 뭐 음식점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우병 뭐 미국 소 먹고 그런다고 하면서 왜 쉑쉑 버거 앞에는 줄을 서 있죠? 이런 그 모순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적을 해야 됩니다. 조동훈 선생님 말씀에 뭐 100% 동감을 하고, 그런 대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매진해 보시죠. 네. 또 다른 질문. 그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을 보면은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는가?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채널에서 뭐 소개해 주시는 뭐 말들 들어서 조지 오웰의 1984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과연 공영방송을 접하는 대중들이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똑똑해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고 득이 되는가,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조금 수준이 높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을 봐서 꼭 똑똑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영방송인가가 중요한데, 어떤 게 공정한 방송이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방송이 하고 싶은 얘기,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팩트에 근거를 하지 않은 거,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목적에 맞춰서 껴맞추는 거, 이런 거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가 없는데,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공영방송은 이거는 거대한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잘 썼던 사람이, 물론 이제 스탈린도 잘 썼고, 히틀러가 괴벨스라고 하는 선전상을 이용해 가지고 나에게 몇 가지 사실만 줘라, 그러면 그거를 진실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틀린 얘기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진실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전선동의 거의 아버지격인 천재적인 그 인물이었는데, 이런 괴벨스 같은 식의 공영방송은 보면 볼수록 바보가 됩니다. 그건 정말 바보가 돼요. 그거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 얘기를 한 빅브라더가 조종을 하는 하나의 부속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주의고,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힘들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건 뭐냐면은 정치로부터 독립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법 내놨다가 걷어들이는 게 뭐냐면은 방송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특정 단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4대 방송을 장악하고 있고 상당 부분 신문들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목소리가 정권과 정말 아365로 같이 놀고 있는 언론노조가 이런 걸 장악하게 됐을 때 갖고 올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몸소리가 쳐지는 전체주의 사회예요. 이거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보면 똑똑해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좋은 공영방송, 미국의 PBS 같은 공영방송 보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KBS를 보면서 베네수엘라가 인류의 대안이다, 그쪽으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요. 베네수엘라의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걸 잡아먹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서울 대공원에 동물이 하나도 없는 사태를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그런 식의 방송은 이건 거대한 독극물입니다. 이거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조선중앙통신방송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괴벨스 유명한 이름이죠. KBS를 괴벨스 방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즘. 괴벨스. 농담인데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라는 것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질문 한 두어 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좀 길게 대답을 하고 싶은 질문인데 길게 하면 진짜 밤을 샐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좀 얘기를 하겠어요. 먼저 두 번째부터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부터 해야겠구나. 언론 노조 애들이 하는 행동은 대단히 집요하지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불법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학내에서 집회를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외부 인사가 학교랑 상관없는 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성재호한테. 아니 KBS 문제가 학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재호가 한 얘기가 KBS의 수신료가 6천억입니다. 그러면은 상관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아주 또 명답을 또 내놨어요.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KBS의 1년 예산은 1조 6천억 원이고 평균 임금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 전부 다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 좌경단체 같은 것과 연대를 해가지고 학내로 들어오는 수법을 써요.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데시벨 뭐 틀고 해도 경찰은 그거를 제지를 안 합니다. 오죽하면 교수들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뭐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정말 시끄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초고성능 스피커 갖고 와서 틀어대고, 뭐 어떤 날은 이따만한 그냥 대형 스크린 갖고 와가지고 뭐 틀어대고 뭐 저에 대한 욕설을 하고 그러는데, 한 졸업생이 들어가다가 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몇십 명이 아니에요. 그때는 한 100몇십 명 정도 와가지고 뭐 그냥 학교 앞이 그냥 다 그 점거가 됐는데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받아서 욕을 했더니 그 순간부터 욕을 안 하고 수십 대로 찍더랍니다. 그래서 그 욕을 한 졸업생이 벌금을 물었어요. 그렇게 야비합니다. 딱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욕 안 해요. 지들이 먼저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뭐 너 뭐야 뭐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욕을로 답을 하는 순간에 욕을 딱 안 하고 그것만 찍어가지고 경찰에 넘기는 교묘함과 야비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변희재 씨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변희재가 구속이면은 언론 노조는 무기징역이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읽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아니 세상에 무슨 명예훼손에 구속을 시켜버려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김세희, 윤서인 이런 사람은 징역형을 때려요. 참고로 똑같은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제 사건 2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변희재 구속, 김세희, 윤서인 1년 징역형 때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변희재 씨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변희재 씨가 그 애국당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존중은 하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저렇게 무법적으로 붙잡혀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잡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저는 변희재 씨와 100% 의견 동의를 안 하지만 죽도록 변희재 구속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잡혀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저 잡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싸워 주시겠습니까? 믿어도 돼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했는데 진짜 잡혀 들어가면 저 혼자 추운 감방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김 교수가 앞장을 쓰시오 우리가 다 따라갈게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자 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파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그리고 그쪽의 전법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것도 노하우예요.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그게 우파권은 점잖게 살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고 좌파권은 수십 년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있는 학교가 그렇게 와서 농성을 부리는데 학생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시간에 교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 학원에 와서 이러냐? 대여섯 명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애들이 어떻든 물러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무처 학생처가 대처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죽을 때까지 명지대학교에 빚을 다 못 갚을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뭐 조동근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정말 학교는 그 눈물겹게 그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 명지대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와 학생들 사이가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그런 게 몰려오면 뭐 학생들이 뭐 합세를 해서 뭐 물러가라 그러고 뭐 저를 괴롭히고 린치를 할 수도 있었고 교수들이 또 뭐 해가지고 뭐 강모식이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비록 의견이 다른 분들 많습니다. 좌파인 분들도 많고 주체사상파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대놓고 물러가라고 한 교수님은 마음속으로는 있었겠죠. 근데 하나도 없었고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언론 노조와 내통이 된 학생들만 있었고 그리고 그 오히려 상당한 정신적 지원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이 나서줘가지고 교수님 뭐 그 국권이 버텨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비교적 편안하게 그렇다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사실 반쪽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 정말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학교와 학생들과 교수들이 정도를 지켜주셨다. 이성을 지켜줬다. 물론 언론 노조의 그 지시를 받고 움직인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시를 받고 움직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극소수였고 그런 사람들이 날뛰는 분위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학교에 있었는데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데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저만큼일까요? 그 압력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KBS 이사를 그만두고 물러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경민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난장판을 벌이고 그랬는데, 제자가 어디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한 회사로 몰려가가지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 회사에 가가지고 뭐 비리 없냐 뭐 이런 거 묻기 위해서, 아니 무슨 교회 가가지고 난동을 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이상의 악독한 행동들을 했다. 그러고 각 학교들은 나름대로 버텨줬지만 뭐 이런 무자비한 폭력 앞에 사실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줬다.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게 툴스 포럼 강연 중에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지금 정말 이렇게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시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그 현실적인 이슈, 특히나 방송에 대해서 그 현실 고발적인 그런 이렇게 강연은 이렇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셨겠지만 그 강규현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외로운 투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KBS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대형 해고 참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막아내신 건데요. 정말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이고 또 그 사실 이렇게 싸우시면서도 이렇게 이 싸움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이렇게 그 고민도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끝까지 힘내시도록 저희가 큰 박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강규현 교수님께서 사실 그 이게 법정 투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나요?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죠. 예. 농담입니다. 근데 저를 협박할 때 KBS 이사 해임 시킨다, 학교 면직시킨다, 끝없는 소송, 민변이 있잖아요. 거기는 파산으로 너를 끌고 간다, 등등의 협박을 했는데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이사께서 나 도저히 못 버티겠어, 이거 법정 투쟁을 하면 1억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버틸 여력이 없어서 저는 소송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장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쓴 돈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깨실 때 깨시더라도 나 오기 한번 부리고 죽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진 사퇴하지 않고 해임될 때까지 버텼고, 얘네들이 10월 중순에 강규영 끝난다, 나만 따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겠지 하고 그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만둘 생각을 안 해. 10월 말이면 끝난다, 11월 초면 끝난다 하다가 12월이 되니까 두 손 들고 결국은 뭐 청와대로 SOS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어요. 저는 버텼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참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기 부리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고요, 인생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 위원장 성모 위원장이 뭐 학교에 와가지고 뭐 강규현 교수 뭐 당신의 아버지나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기 부리다가 인생 정말 조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5세 막내인데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막내가 그걸 닮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고2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80년에. 근데 형제들은 저보다 다 위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이 고생을 하더니 다 늙어서는 막내 동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실 형제들한테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겨냈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그냥 뭐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1년 뒤에도 살아있기를 여러분들은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 교수님 이렇게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그 방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제일 열심히 뛰시는. 예, 우리 저 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역시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위로 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식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인 중에 이 국가와 좌파들 세력에게 이렇게 투쟁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준 지식인은 강규영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 교수님이 글을 올리면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강 교수님 힘내시고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처절한 경험이 머지않아 아직 젊으시니까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영광이 분명히 따를 거니까 잘 견뎌 나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고2 때 받았던 고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겨난 내성 또는 뭐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사실 버티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고2 때 80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뭐 3년간 있으면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나오셔서 망명을 가시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뭐 김진 논설위원이 뭐 강규영 교수의 그 투지는 유전이다 뭐 그런 거를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했더라고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근데 아유 저도 오래 살 자신은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인생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그냥 이왕 한번 떨어지는 거 멋지게 다이빙하고 떨어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아주 그냥 위태위태하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도 참 잘 참아줬어요. 그 고생을. 네, 감사합니다. 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